안녕하십니까. 네. 국제경제학 이순환입니다.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7회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강의에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모의고사 일정이 있는데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강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번 정도 모의고사 보는 걸로 하고 7회 중에 대략 그러니까 예상되기로는 4회 정도가 무역론이고 3회 정도가 금융론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분량상. 예, 그 정도로 이제 보면 되고 교재는 국격 연습책입니다. 혹시나 구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구판? 다 심판이죠. 예, 그리고 정오표가 배부가 됐을 테니까 그 정오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제까지도 고민이 좀 됐던 내용이 뭐냐면 작년 이순환하고 올해 이순환하고 수업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선택 과목으로서의 국경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국통 아니면은 외교왕 이 주이실 거고 이제 재경이나 뭐 일행인데 나는 국경에 좀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돈부시 오버슈팅 모형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참 그 방향을 잡기가 고민스럽기는 한데 일단 그 올해 국경 문제 출제된 거 올해 그 2024년 25년 기출 문제는 제가 나눠드렸죠. 출제된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뭐 그렇잖아. 그럼 앞으로 요 수준으로 출제하시겠다는 하나의 이제 이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였다가 올해 갑자기 또 어렵게 나오면은 낭패를 보고. 근데 올해는 쉽지,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또 올해까지는 열심히 해두자라고 했는데 나온 문제 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국제법이나 할 걸, 행정법이나 할 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입법고시는 또 없잖아, 이제 국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풀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입법고시 기출 문제는 앞으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그 말드하게 하도록 할게요. 작년 수업보다는 조금 말드하게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 원래 하던 내용들, 원래 이렇게 고난도 말고 원래 누구든지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올해 외교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그 기출 문제 중에 외교원에서 출제된 산문 그 국경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썩 만족스럽게 썼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단 말이야. 뭐 요거를 빼먹었어요, 요거를 잘못 썼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문은 그냥 UIRP잖아. 근데 UIRP인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그 기간을 좀 이렇게 늘리는 것 뿐인데 이제 이렇게 늘렸더니만 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늘 배워왔던 건데,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고, 역시 이제 예상했던 대로 그 신청 인원의 절반도 안 오고, 절반이 뭐야? 한 3분의 1 정도 오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된다고 이 수업이 지금 시즌으로 봤을 때 재정학도 그랬고 1차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과감하게 왜 이걸 실강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 뭐 1차가 좀 뭐 자신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뭐 인강 신청해봐야 뭐 신청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엊그저께 끝났던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할게요. 지금 1차가 또 임박을 했고, 외교원 손 들어보세요, 외교원. 예. 거의 다 외교원이네? 재경. 예. 재경은 기회야, 올해가. 12명이나 되게 진짜 이게 역대급인데, 외교원은 3명 줄었나? 2명 줄었나? 예. 그 2명이나 3명 안에 안 들어가야지. 그쵸. 근데 2명이나 3명이 줄면 1차 선발 인원이 7배수니까 근 20명 정도 줄겠네. 일단 거기 안 들어가야 되고. 그쵸. 아까도 어떤 학생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해온 케이스 중에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은, 25년에 처음 본 1차가 됐어. 1차를 전혀 준비 안 한 건 아닌데, 23년 한 11월? 12월부터 해갖고, 이렇게 쭉 해갖고, 25년에 1차에 됐어. 그래서 25년에 2차에 들어갔는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합격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나온 점수를 보니까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 과락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올해, 붙고 싶잖아. 당연히. 사람 마음이.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붙으려면 2차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충분한 투자를 못 한 거야. 내가 어쨌든 올해 2차에 돼야 되거든. 근데 1차는 작년에 해보니까 처음 봤는데 붙었어. 이게 자만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근데 1차가 안 돼. 그때부터 이제 소위 고시 생활이 이게 꼬여요. 근데 저는 이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혹시나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1차에 정말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또 학생들이 1차를 준비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를 경시하지 마시고 이제 나름껏 1차에 투자를 충분히 하시는 가운데 이제 2차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제가 가외로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은 작년에 개정된 책인데 총 146문제 정도 돼요. 146문제. 분량이 적지 않죠. 그리고 이 146문제 중에서 무역론이 한 80문제? 그러니까 79문제 정도 돼. 그러니까 146문제 중에 79문제가 무역론이니까 좀 근소한 차이로 무역론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다. 미시 거시는 이제 문제 개수로 보면은 미시가 개수는 나는데 거시는 문제 하나가 이게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무역론, 금융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역론도 문제가 되게 디테일한 걸 많이 물어봐서 풀다 보면은 분량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은 이 국제경제학이라는 독립된 과목에서의 비중으로 본다면은 무역론이 더 높아요. 출제 비중이. 근데 여기 이제 외교원 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외교원이든 5급 공채든 경제학에서 나오는 국제경제학 있잖아요. 이건 압도적으로 금융론이 또 비중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이왕에 국통직 계세요? 국통직? 없죠. 그러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인강되는 분들 죄송한데 그냥 5급 공채랑 외교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에 나오는 국제경제학 때문에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비중이 당연히 뭐가 높아야 돼? 무역론보다. 금융론이 높아야 돼. 근데 무역론을 그래서 경시한다? 그건 또 되게 위험한 일이죠. 왜냐면은 그래서 무역론이 나오면 이게 폭탄이 되더라고. 학생들이 다 금융론 쪽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무역론이 만약에 경제학에서 나오면은 이게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결론이 뭐냐면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재정학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발 인원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전략적으로 요만큼의 투입을 덜 해도 된다. 선발 인원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해오던 노력을 이만큼 더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되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것 뿐이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85점 받았는데 누군가는 75점 받았다? 그럼 이제 85점 받은 사람의 노력 투입이 75점 받은 사람의 노력 투입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진 않거든.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떳떳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도 뭐 생존일수 이만큼은 남기고 있으니,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비중을 보면 그렇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다시 총 146문제 정도예요. 그리고 이 맨 앞쪽에 보면은 난도랑 중요도별로 문항 정리해 놓은 거를 잠깐 가보시면은, 맨 앞쪽에 심화 문제가 한 44문제 정도 돼요. 심화 문제. 그리고 중급 문제가 한 73문제 정도 되고, 기본 문제가 29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비중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은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있죠. 별 3개가 57문제 정도 되고, 별 2개가 70문제 정도 되고, 별 하나가 19문제 정도 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심화 문제보다는 이제 중급이나 기본 문제에 더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심화 문제 한 문제를 풀면 그 중급 문제 몇 개 푼 효과가 분명히 생기거든. 이게 왜 심화냐 하면은, 이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내가 끌어와야 되는 그 재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문제 자체가 막 되게 난해하거나 저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풀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아, 이런 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찾아내지 못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치기를 이제 하고자 한다면은 중급 기본으로 가는 거고, 이제 결국에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심화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이 머리를 좀 담금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문제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스케줄 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제별 기출연표 보시면은 24년 것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25년에 입법고시가 없었죠. 그렇죠? 5급 공채로 보면은요, 저 밑에 8번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정책 있죠. 거기 맨 밑에 하나 추가해서 25년 제일문 국경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셔서 경제 성장 및 경제 발전과 국제 무역 있죠. 거기 5급 공채 하나 추가할게요. 25년 제2문. 그 다음에 밑에 국제 수지론이 있죠. 거기 25년 제3문. 자, 그리고 이제 외교원에서 출제된 국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위험 이잘평가설이었잖아요. 그 환율론에다가 외교원에 25년 제3문, 그 정도 넣어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늘 그랬듯이 첫날이니까 또 오랜만에 그 체계를 좀 잡아보면, 이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나누죠.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이 국제무역론을 또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은 이 무역 모형과 무역 정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무역 모형을 그 무역 모형이 설명하는 무역의 성격에 따라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과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용했던 접근 체계인데, 이게 이제 요즘 다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1세대 모형이 있고 2세대 모형이 있고 3세대 모형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외국 교과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보시면은요. 이 산업 간 무역이랑 산업 내 무역이 뭔지는 아시죠? 그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 크게 뭐랑 뭐가 있죠? 리카르도 무역 모형이 있고 헥시올린 무역 모형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뭐가 있어요? 독점적 경쟁과 무역,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모형이 있고, 이 대표 수요 모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었나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도 되기는 해. 근데 어쨌든 이런 모형들이 이제 이 산업 간 무역,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그런 모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독점적 경쟁과 무역을 연결시키는 모형,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루그만 모형은요, 이 모형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 독점적 경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산업 내의 제품 간 차별성과 또 하나가 뭐지? 규모의 경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국제 무역론에 들어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규모의 경제랑 뭐 하나 다른 규모의 경제가 나오죠. 우리가 미시에서 배웠던 규모의 경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 뭐 어떤 한 기업이 자신의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 자신이 경험하는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규모의 경제잖아. 근데 무역론에 들어가면 그거 말고 내 에버리지 코스트는 그냥 이렇게 수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규모의 경제를 안 가지고 있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저저번 달에도 그랬고 저번 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랬고 월 한 3,000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때 이제 생산 단가가 1,0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저번 달에도 3,000개 생산할 때 단가가 1,000원이었고 저저번 달에도 3,000개 생산할 때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내가 3,000개의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갑자기 생산 단가가 800원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내가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진 일은 아니잖아. 언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은 내가 속한 산업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내가 속한 산업의 총 생산량이 증가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산업에 이번 달에 한 10개 정도의 신규 기업이 들어왔어. 그 바람에 총 생산량이 늘어났어.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생산량을 여전히 3,000개를 유지하는데도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건 이제 그 산업에 새로 들어온 기업들의 생산 행위가 기존 기업들에게 일종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생산의 외부 경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특이하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얘네들의 합인 산업 전체 생산량을 여기다 놓고 이 산업의 에버리지 코스트를 봤더니만 이런 애들이 원래 예컨대 100개가 있었다고 하면 산업의 총 생산량이 몇 개였죠? 30만 개였던 거잖아. 그리고 그때 에버리지 코스트가 1000이었는데 아까 몇 개가 들어왔다고 그랬지? 10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럼 산업의 총 생산량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3만 개가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만 에버리지 코스트가 800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이게 산업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 에버리지 코스트가 떨어지는 현상이야. 이거 규모의 경제잖아. 근데 이걸 얘랑 그 내부적 규모의 경제랑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 책으로 읽다 보면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챕터가 있었을 거예요. 규모의 경제랑 국제무역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을 고찰하자라고 해놓고 여기 들어가면은 뭐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랑 외부적 규모의 경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내부적 규모의 경제는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산업 내 무역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산업 내 무역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크루그만 교과서에 보면은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는 뭐랑 양립 가능하다고 돼 있지? 완전 경쟁 시장과 양립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요.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 하에서는 기업 내부적으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이 완전 경쟁 시장과 양립 가능한 쪽으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별하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은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야. 크게 봤을 때. 그럼 이제 이 리카르도 무역 모형도 핵시올린 무역 모형도 다 산업 간 무역을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왜 구태여 너까지 나서서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라고 했더니만, 내가 설명하려는 산업 간 무역은 쟤네들이 설명하는 산업 간 무역이랑 좀 달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하신다고, 출제 주제로. 뭐가 다르죠? 산업 간 무역이 왜 생기지? Py분의 Px가 저 나라 이 나라 달라서예요. 주로 뭘 누리기 위해서요? 그 재화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교환의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국제무역에 도입을 해버리면 저 나라 Py분의 Px, 이 나라 P분의 Px 같은데도 이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Py분의 Px가 1이고 저 나라에서도 Py분의 Px가 1이면 내가 만든 XJ 우리나라 안에서 바꿔 먹으면 YJ 하나랑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들고 저 나라로 가봐야 바꿔 먹을 수 있는 YJ 달라지는 바가 없는데 왜 무역을 하느냐 이거지. 바로 뭘 누리기 위해서? 그죠? 생산 전문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XJ도 생산하고 YJ도 생산해서 내가 XJ 소비하고 YJ 소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 XJ 전문화하라, 나 YJ 전문화할게.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뭘 누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XJ도 YJ도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니까? 두 나라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쌍둥이 국가라고 할 때, 이렇게 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국, B국, XJ, YJ, 잘 봐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A국이 XJ 100개, YJ 100개 소비해서 XJ 100개, YJ 100개를 소비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이게 생산이고 이게 소비야. B국도 마찬가지로 XJ 100개, YJ 100개 생산해서 XJ 100개, YJ 100개 소비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예컨대 A국이 XJ의 생산에 전문화를 해. B국이 YJ의 생산에 전문화를 해. 그랬더니만 이게 250개가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50개가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A국과 B국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래 XJ 총 몇 개 생산되고 있었지? 200개. YJ 총 몇 개 생산되고 있었죠? 200개. 근데 각국이 하나에다가 다 전문화를 했더니만 XJ 총 생산량, YJ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전문화에 따른 이득이고,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잘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이 A국과 B국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가 소비할 수 있는 XJ 총량이 몇 개였죠? 200개였잖아. 근데 이제 소비할 수 있는 XJ 총량이 250개고, YJ도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이 250개로 늘어나. 몇 개씩 늘어나? 50개씩 늘어나. 이걸 이제 애덤 스미스 무역 모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해. 그리고 이 잉여 생산물을 서로 나눠 먹으면 두 나라 모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화 상대 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국이 어떤 하나의 생산에 전문화를 하면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길 수 있고, 이거 두 나라가 나눠 먹으면 두 나라 모두 좋아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산업 내 무역이 아니라 뭐예요? 산업 간 무역이야. 그리고 나서 그럼 산업 간 무역인데 얘네랑 다른 게 뭐냐? 지금 다른 거 설명드렸잖아. Py분의 Px가 동일하더라도 무역이 생길 수 있다. 산업 간 무역.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런 클래시컬한 모형들에서는요, 이 A국의 Py분의 Px랑 B국의 Py분의 Px 비교했을 때 이러면 우리는 이제 무역 패턴을 예측할 수 있죠. 무역을 한다면은 아마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이렇게 될 거다. 그쵸? 근데
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산업과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무역 패턴이 형성될지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예컨대 그 기억나세요? 단지 누가 더 먼저 어떤 생산에 전문화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무역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산업 간 무역 모형과는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정을 한다면 여기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추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핵슈얼리 무역 모형이 되고 외부적 규모의 경제와 국제 무역 그걸 설명하는 모형.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내부적 규모의 경제와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이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산업 간 무역 설명하는 애들, 산업 내 무역 설명하는 애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뭐로 기억하시면 돼? 뭐 CCPP 모형 같은 걸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또 두 갈래로 나뉘는 거지. 기본 모형이 뭐예요? 이 동질적 기업.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독점적 경쟁과 국제무역 모형 출발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이런 수요에 직면한다. 그쵸? 근데 되게 불친절한 문제는 이 정도는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출제하실 정도로 이건 그냥 표준화된 가정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S가 뭐예요, S? 이 시장에서 총 몇 개가 판매되는 거예요. 그쵸? 총 판매량 내지는 마켓 스케일이 되는 거고 N이 뭔지는 아실 거고 P가 뭐예요, P? 이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 P바가 뭐예요? 시장 평균 가격. 그럼 이제 B가 뭔지 아시겠죠? 상대 가격 민감도. 뭐랑 관련된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거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얘는요, 얘는 이 제품 간 실질적 차별성이 클수록 B는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슷한 물건들일수록 상대 가격이 어떻게 돼?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뭐가 돼? 이 규모 경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예.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수요와 동일한 비용에 직면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모형이에요. 근데 사실 독점적 경쟁시장 내에서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면서 경쟁하는 기업들 사이에는 뭐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야? 능력 차이, 생산성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낮은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기도 하고 더 많은 한계 비용이 들어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하자는 게 이제 이질적 기업을 도입해보자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왜 도입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했을 때랑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뭐죠?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달라져. 자, 이 산업 간 무역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뭐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산업 간 무역의 이득이 뭐예요? 교환의 이득, 특화 이득. 그렇죠? 그럼 보통 산업 내 무역의 이득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함에 따른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입하면 거기 플러스 무역에 가져다주는 이득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역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문제가 뭐냐면은 이 A국과 B국이 서로 이렇게 단절돼 있어. 얘도 자급자족, 얘도 자급자족. 이게 원래 상태야. 근데 이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무역으로 가.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변화지. 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두 나라의 생산물 시장이 하나의 생산물 시장으로 통합된 것 같은 완전히 자유로운 무역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해. 근데 무역을 하고 있는데 각종 무역 장벽이 존재하는 가운데 무역을 하고 있는 거야.
소위 관세가 부과된다거나 그런 무역을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관세율이 낮아진다면 이건 이제 보다 자유로운 무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무역을 하는데 이게 더 자유로운 무역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원래 상태에 비해 나중 상태가 되면 이 개별 기업들은 상반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시장이 이전에 비해 축소된다, 확대된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기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그건 저 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지. 그럼 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전에 비해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 새로운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벌이는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 같은 이 높은 관세를 같으면 못 넘어가던 애들이 이제 담벼락이 낮아졌잖아. 그 정도는 나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하고서는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효과, 더 치열해진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이걸 도입을 하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한계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국 시장이든 외국 시장이든 자신이 직면하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사용하던 각종 생산 자원들 있잖아. 뭐 기계든 노동이든 재료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살아남은 기업들. 근데 이 기업들은 왜 살아남았냐 하면은 다른 기업보다 능력이 우월하니까 살아남았을 거고, 살아남으면 잘 생각을 해요. 살아남으면 확대된 시장에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생산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일 텐데 그 과정에서 퇴출된 애들이 남기고 간 생산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기계든 노동이든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에 비해 이제 새롭게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능력 있는 기업들이잖아. 이게 이제 생산 요소가 한 산업 안에서 효율적으로 재배분된다. 이런 이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득도 무역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이득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좀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자고. 얘네들 퇴출되고 싶지 않겠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퇴출되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든 나도 퇴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비해 내가 생산 비용을 좀 줄여볼까? 새로운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노력도 생긴다는 거죠. 소위 기업들 사이의 생산 요소가 재배분되는 산업 차원에서의 효율성 제고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안에서 생존을 위한 이노베이션, 그런 프레셔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아니냐라는 걸 이제 추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리카도 무형 모형과 핵시올린 무형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무형 모형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저 독점적 경쟁과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모형인데 요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게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내일쯤 뭐 또 보겠지만 그 멜리츠라는 학자의 논문으로 되게 유명해진 내용이기도 하거든. 이거 일순환 때 간단하게 살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주로 뭘 설명하게 돼?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데 얘는 동질적 기업, 얘는 이질적 기업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사실 자리를 잘 못 잡아요. 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변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거시경제학으로 치면은 그 학파의 흐름 기억나세요? 고전 학파, 케인즈, 통화주의 학파, 케인즈 학파, 세고전 학파, 세케인즈 학파. 근데 간혹 등장하는데 얘는 이제 뒤에 학파라는 명칭이 붙지 않는 견해가 있어.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라고. 그 스쿨이라는 단어가 안 붙잖아요. 스쿨이 뭐예요? 스쿨 좀 유치하지만 비슷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모임인데 이게 몇 명 안 되니까 8호까지는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공급 중시 경제학. 근데 공급 중시 경제학 하면 키워드를 떠올리셔야 된다니까. 트럼프 정부의 대명사잖아. 트럼프가 수입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를 통해서 우리 자국민에 뭘 줄여주고 싶다는 거야. 세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뭐 효과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감세 효과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미국의 전체 조세 수입 중에서 관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른 거를 줄일 만한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어쨌든 이 공급 증시 경제학 하면은 키워드가 뭐예요? 감세. 근데 감세하면 정부의 재정 수지가 악화될 것 같지? 아니야. 레퍼 커브. 그리고 이제 감세를 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그럼 총수요가 늘어나. 근데 동시에 뭐도 늘어나? 총공급도 늘어나. 뭐도 잡을 수 있어? 물가도 잡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는요, 노동시장 상황만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미국 경기가 뭐 좋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경제는 생각한 것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물가는 목표로 했던 것만큼 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겪으면서 공급망이 뭐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교란되고 파괴되고 뭐 이제 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이 또 이렇게 축소되고 그 바람에 미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압력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뭘 부과해버리는 바람에 관세를 부과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관세 그러면 이제 최종재 수입에 대한 관세만 생각하면 안 돼. 미국이 수입하는 그 수많은 중간재 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생산 비용의 증가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데 결국 잡아야 되는 게 이거거든, 이거.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페드는 금리를 안 내리는 거야. 오케이? 금리 내렸다가 이거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트럼프는 이것 때문에. 오케이? 물가 걱정하지 마. 이거 좀 신경 써주라고 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트럼프 덕분에 또 알려진 그런 게 있는데 이 페드가 담당하는 몇 가지 책무라고 해요? 2가지 책무라고 하죠. 아닌데 원래는 3가지 책무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물가의 안정. 2번째가 뭐예요? 최대 고용. 3번째가 낮은 금리의 유지거든.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무시되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선가 또 되게 잘 찾아내잖아. 그거 찾아내갖고 너네는 왜 이 2가지 책무만 자꾸 이야기를 하냐. 3번째 책무도 너에게 있다. 그걸 너네는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게 압박을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감세야, 감세. 우리 배웠잖아요. 감세를 하면은 AD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물가도 잡고 Y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게 정말로 뭔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지지가 된 그런 주장이라면 우리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록으로 있든가 이런 견해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끝나고 있단 말이야. 이게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였다는 거지. 그쵸? 근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현상이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느냐 공화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재정 적자를 실현하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민주당은 T랑 G 중에 뭐 G를 주로 늘려. 근데 공화당은 T를 줄이는 쪽으로 가.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심장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야. 뭐냐면 이 G를 늘린다는 건 정부의 활동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이렇게 힘을 쓰겠다는 거거든.
큰 정부 쪽이에요. 근데 T를 줄이는 건 발을 빼겠다는 거야. 아, 나 웬만해서는 손 안 댈 테니까 니네가 좀 알아서 해. 요거랑 어울리는, 그럼 이해되시죠? 민주당 공화당. 재정 적자를 실현하는데 이게 동전의 앞뒷면같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를 줄이는 거랑 G를 줄이는 거에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요, G를 늘릴 때는 이걸 좀 정부의 의지대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 100억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감내할 각오를 했을 때 이 G를 100억 늘리는 거라고 하면 이걸 어디에 쓸지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T를 줄일 때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 저 사람한테 거두던 세금을 줄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냥 뭐 자체를 조정해야 돼. 세율 자체를 조정해야 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효과가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이 G 늘리는 게 어쨌든 이 정부의 영향력이 좀 유지되기를 원하는 정당 쪽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수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샜는데 얘가 어딨어? 얘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를 자주 출제해, 무역론에서. 좀 독특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경시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 리카도 무역모형, 핵쇼린 무역모형, 여기 이제 독점적 경제가 국제무역인데 동질적 기업, 이질적 기업 이렇게 넣기도 한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들어가기 좀 어렵긴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울게요. 이 리카도 무역 모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모형이 있고 응용 모형이 있죠. 기본 모형이 뭐예요? 이국, 이재화, 1요소죠 뭐. 근데 이거를 응용한다면요, 크게 둘 중에 하나지 뭐. 다국, 이재화, 1요소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국, 다재화, 1요소로 가거나 이거잖아요. 이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재화 리카도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2024년 5급 공채 문제 출제하셨다가 장렬하게 오류를 만드신 그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나눠드린 기출문제 중에 안 풀 거예요. 이거 24년도 5급 공채 3문. 2024년 5급 공채 3문 있죠. 갑국과 을국은 각각 재화 1부터 재화 n까지를 생산한다 있잖아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안 풀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못 풀어 이거. 오케이? 보이시죠? 일단 그 밑에 보면 부등호 있죠. 그게 틀렸어요. 부등호가 반대였어야 되고, 또 뭐가 틀렸냐면은 A 있죠. A. 지금 기호 A 있잖아. 밑에 설문 2번 가봐. A가 또 나와. 이런 문제가 어딨냐고 세상에. 이게 잘못 낸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거 현장에서 풀어내느라고 학생들이 말려가지고 앞에 1문, 2문 못 푼 그런 학생들만 피를 본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땐 오히려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증변하잖아요. 그럼 3문은 과감하게 일단 포기해. 문제가 제대로 출제된 문제라 하더라도 못 풀어 이거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포기하고 1문, 2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5급 공채도 그랬거든요. 1문, 2문, 3문, 4문이 있단 말이야. 4문이 뭐지? 문제 되게 기네 하고 이렇게 읽어봐. 이거 그것부터 풀려고 했던 학생들이 다 말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 풀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내 능력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놔두고 1문, 2문 만만해 보이니까 그거라도 풀자 라고 했던 학생들이 붙었어.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4문에서 승부를 보겠어 라고 해서 4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1, 2문 풀 시간이 없어. 시간만 있으면 다 푸는 문제를 막 날림으로 풀고 실수하고 그래갖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다재와 리카도 모형인데 나오기는 최초로 한번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갖고 좀 섭섭하긴 했었죠.
어쨌든 뭐 요거 이거 비교 우위의 고리 기억나세요? 우리 배웠던 거? 그거 갖고 푸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이제 기억을 좀 다 떠올리셔야 돼. 핵시올린 모형은 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몇 개의 정리로 구성된 모형? 4개의 정리로 구성된 모형. 첫 번째 정리가 뭐예요? 핵시올린 정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그리고 세 번째가 스톨버 사멜슨 정리. 네 번째가 립진스키 정리. 오케이? 기출문제 나눠드린 것 중에 2024년 입법고시 보세요. (2024년) 입법고시 1문. 이 정도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그 설문 2번 봐봐. 두 국가가 교역을 시작하는 경우 A국의 상대임금 변화를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상대임금은 말 그대로 R분의 W예요. 오케이? 근데 무역이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설문 2번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일단 A국과 B국 중에 어떤 나라가 뭐 풍부국인지를 규정을 하셔야 되고 XJ랑 YJ 중에 뭐가 뭐 집약제인지를 규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국이 자본풍부국이고 XJ가 자본집약제라면 A국은 뭐 수출하고 XJ 수출하고 YJ 수입한다는 게 뭐예요? 핵시올린 정리잖아요. 그리고 두 나라가 그런 무역을 하게 되면 그 무역으로 인해 양국이 원래 갖고 있던 R분의 W가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잖아요. 그걸 설문 2번이 물어보는 거잖아. 양국 두 국가가 교역을 시작하는 경우 이게 충격이잖아. 이 A국의 상대임금 변화를 문제에 제시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예요. 오케이? 이 100점 만점에 10점짜리야 이거. 50점 만점에 5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보면 A국이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국이 뭘 수입하고 있을까? YJ 수입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YJ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A국 내에서의 YJ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한다고 보지 보통. 그쵸? 예, 거기까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봐봐.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대적 후생을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뭔가의 가격이 변할 때 그로 인해 노동의 실질 보수가 어떻게 되고 자본의 실질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스톨버 사멜슨 정리라고. 요 두 개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가. 근데 소국인 경우와 대국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려잖아요. 소국이면은 이 나라가 수입하는 YJ 가격에 영향을 줘 못 줘? 못 줘. 그럼 그거에 그냥 깔끔하게 뭐가 붙는 거야? 관세가 붙는 거야. 근데 대국이면은 이 YJ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얘의 세계 가격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그럼 그 떨어진 세계 가격에 뭐가 붙는 거야? 관세가 붙는 거잖아. 그럼 이제 관세 포함 수입재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하얀 경우든 연두색 경우든 보통은 이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 포함 국내 가격이 어떻게 되게끔 하려고 높아지게끔 하려고 부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여기다가 관세 붙여봐야 원래 자유무역 하에서보다도 수입재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역설적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러 역설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 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 때문에 대국, 소국을 나누라고 한 거예요. 대국도 관세 포함 수입 가격 오르고 소국도 관세 포함 수입 가격 오른다. 그러면은 틀린 거야, 이 문제는. 오케이? 자, 소국은 무조건 관세 포함 수입 가격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근데 이제 대국 일대를 두 개로 나눠야 돼. 하나가 뭐야? 매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하나 매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해되시죠? 그 쟁점이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정리로 구성된 모형이 핵시올린 모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 자, 요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죠. 이게 뭐예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막론하고 이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하려고 우리가 대안적으로 만들어내는 모형이 뭐예요? 해외 아웃소싱 모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예컨대 스톨퍼스 함물슨 정리는 내용이 뭐지? 어떤 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증가하고 다른 재화 집약 요소의 실질 보수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립진스키 정리는 뭐예요? 어떤 한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 집약제의 생산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 집약제의 생산은 감소한다. 생산 요소가 유불리, 재화 생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건 뭐다? 집약도잖아. 근데 집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화 생산에 특화된 요소가 뭐냐, 그 재화 생산의 집약적인 요소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화된 요소가 뭐냐가 더 중요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특화 요소 모형이죠. 그렇죠? 이렇게 또 변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아하는 문제들이 교수님들께서 요건데 요거 봐요. 이 핵시올린 모형, 제가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생략을 했는데 이곡 이제 몇 요소야? 이 요소죠. 근데 핵시올린 모형에서는 이 두 요소가 모두 뭐라고 가정해? 산악관 이동이 자유로운 유동 요소라고 가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저 특화 요소 모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건 그 요소는 저 산업으로 못 가. 이 산업에만 쓸 수 있어 라는 거기도 하고, 이 산업이 현재 특화 요소로 쓰고 있는 어떤 요소는 그 투입량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고정되는 성격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입되는 요소 중에 특화 요소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가 존재한다?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김인중 교수님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특화 요소 모형은 핵시올린 모형의 무슨 상황이다? 단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무형론 공부하면서 문제에서 단기 어쩌고 장기 어쩌고 나오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거의 99.9% 이거예요. 단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갖고 풀란 이야기야. 장기 어쩌고 저쩌고 이거 갖고 풀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연습책 문제 잠깐 보시면은 97페이지 21번. (97페이지) 21번 보시면은 설문 1번 봐봐요. 풀이하는 게 아니라 설문 1번에 보면은 해외에서 각국으로 고숙련 노동이 유입될 때 단기에라고 돼 있죠. 설문 3번 봐봐. 해외에서 각국으로 노동이 유입될 때 장기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 4번은 뭐 갖고 풀라는 거야? 3, 4번은 핵시올린 모형, 1, 2번은 특화요소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가보세요. 22번. 그 설문 1번 봐봐. 비숙련 노동자는 양산업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숙련 노동자는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특화요소가 되는 건데. 설문 2번 봐봐요. 중장기적이라고 해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설문 1번이 핵시올린 모형이에요? SFM이에요? SFM은 뭐예요? 설문 2번이 핵시올린 모형이 되고, 이런 경우 말고는 단장기 구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무형론에서는. 그러니까 힌트를 그렇게 얻으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밑에 있는 거. 자,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도 좀 팁을 드리면,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하나는 XY 평면에서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생겨먹은 PPC. 이거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거 아니면은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도 우하향하고 에버리지 코스트도 우하향하는 이런 그림.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느냐면은 이런 게 추가가 된다. 자, 연두색 A씨가 우리나라 A씨고 A시스타가 저 외국 A씨야. 그러니까 제가 생산하고 있는 걸 내가 담당한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버리지 코스트보다 더 낮은 에버리지 코스트로 내가 만들 능력은 있는데 지금 제가 생산하고 있는. 이상하다 이거지. 뭐가 이상해요? 그냥 단지
얘가 우리보다 더 일찍 대량 생산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계 균형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5급 공채 국제경제학에서도 2번인가 나오고 외교원에서도 거의 2번인가 나왔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근데 요거는 뭐 입법고시 국제경제학 문제로 한번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기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제 가지고 국경을 경제학에서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표준적인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해외 아웃소싱 모형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경제학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해외 아웃소싱 모형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학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쉽게 문제가 오류여서 부등식이 반대여갖고 좀 김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그런 모형들이고 이제 지울게요. 이제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그런 모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를 잠깐 보시느냐 하면은 저 뒤에 가셔가지고 이 37번 문제 잠깐 보세요. 37번 176페이지 옛날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이 산업 내 무역의 특징 및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셔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업 내 무역의 특징 및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셔.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이거 뭐랑 비교할 때 산업 간 무역이랑 비교할 때 산업 내 무역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산업 간 무역은요. 어떤 한 국가 입장에서 수출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이 다르잖아. 그럼 이제 수입 대체 산업은 말 그대로 수입되는 물건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산이 줄어드는 산업이야. 그럼 이쪽에서는 생산 요소가 덜 필요해져. 그럼 여기서 이제 생산 요소가 방출되는 현상이 생기겠지. 뭐 기계를 내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놀고 있는 장비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휴 설비가 생기는 거고 노동자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무슨 상태?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기계라던가 이 노동자들을 저쪽 수출 산업은 생산이 늘어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갖다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이 섹터럴 시프트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문장 기억나세요? 산업마다 생산 요소에 대해 요구하는 능력이나 특성이 상이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야 뭐 그냥 기계대로 이렇게 고철값 받고라도 팔면 뭐 될 텐데 이 노동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야.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뭐에 빠질 수 있어? 실업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줘야 돼요. 일단 지금 당장의 생계를 어떻게든 보호해줘야 되니까 실업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해야 되고 마냥 이들이 실업 상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빨리 저쪽 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능력을 갖추게끔 재취업을 지원하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조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 내 무역은 이럴 필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승용차 산업 안에서 무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형 승용차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대형 승용차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나라는 소형 승용차를 수출하고 대형 승용차를 수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형 승용차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대형 승용차 기업들을 사용하던 장비라던가 노동자들 저 소형 승용차 기업으로 옮겨가면 돼. 동일 산업 내에서의 요소 이동은 훨씬 더 수월하니까 뭐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정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요 비단 조정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한 나라가 저 나라랑 무역을 하게 되면 산업 내 무역보다는 산업 간 무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요 이 무역에 대해서 수입 대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같이 나서서 반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수출 기회를 얻게 될 산업의 기업들이 있죠. 보다 강하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이 좌절되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산업 내 무역은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추진할 때 소위 그 정치적 과정에서의 부담이 훨씬 덜한 게 뭐가 돼요? 산업 내 무역이 돼.
근데 산업 내 무역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할 때 활발할 수 있지? 동일 산업 내에서의 제품 간 차별성이나 다양성이 존재할 때 활발할 수 있는데 이걸로 보면 또 농업 분야랑 공업 분야가 큰 차이가 있다. 산업 내 무역은 주로 공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잘 생각을 해봐. 이미 공업화를 달성한 국가들끼리끼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런 나라는 주로 선진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많이 왔는데 선진국이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냐면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정치적 부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전후 50년 동안 산업 간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배경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별개인데 여러분들 뭐 파운드리 방식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그렇지? 많이 듣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듣게 되고 어떤 완성품이 생산되기까지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 근데 그 여러 공정들이 각국에 다 이렇게 흩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 디자인이나 마케팅, 뭐 전략 수립이라든가 신제품 개발 전략은 우리가 담당하는데 이 부품은 저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좋겠는데 뭐 껍데기는 저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좋겠는데 뭐 조립은 저기서 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해서 그 생산 기지를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 생산 기지가 너무 지리적으로 흩어져도 좋지는 않아. 맞는 거 만들어낸 걸 이렇게 운송하고 그러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들 입장에, 담당하게 되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뭐 이거 좀 생산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요구하는 대로 생산을 해갖고 납품을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부품 좀 생산을 해줘 라고 해갖고 오케이 내가 그럼 이 부품 생산해서 너한테 납품 단가 요만큼으로 맞춰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당 납품 단가가 뭐 10만 원이라고 해. 근데 이 나라 입장에서 요거 하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중간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입 비용이 한 5만 원이라고 해. 그럼 10만 원과 5만 원의 차이를 뭐라고 해요?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잖아. 요거 판매하는 가격에서 요거 만드는 거라고 들어가는 중간재 투입 비용이 있어요. 요거의 차이를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가가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 가지고 요거 생산하는 데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요소소득을 다 더하면 뭐랑 동일해? 부가가치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맡게 된 그 공정 있잖아. 이게 저부가가치 공정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름 뼈 빠지게 하는데 손해 주는 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고부가가치 공정이면 별다른 힘 안 들었는데 되게 많이 남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이걸 배분하겠어?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지가 먹으려고 한다.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정은 이제 싫으면 말고 이 기회라도 니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는 나라에 이렇게 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이렇게 이 환영받던 나라가 어디야? 지난 한 1, 20년 동안 중국이잖아, 중국. 뭐 때문에 주로? 낮은 인건비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에 소위 컨트리 리스크가 큰 나라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빼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그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에 발생하는 무역이 뭐예요? 중간재 무역이잖아. 이거 네가 좀 생산해줘. 저 이거 생산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저 나라로 빨리 실어달라. 그럼 이제 이 나라랑 저 나라 사이 무역이 생기는 거고 이제 저 나라에서 이 부품 갖고 조립을 해. 조립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갖고 와. 그럼 이제 또 우리나라랑 저 나라 사이 무역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건 이제 별다른 이야기야 또. 그럼 이제 요 생산물 있지. 여러분들 GDP, GNP 기억나시죠?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 뭐 한 나라 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총합이라고 할 때 얘의 이 시장 가치는 이 나라 GDP에 넣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논쟁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논외인데 그런 것도 이제 무역이랑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산업 내 무역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랑 비교할 때? 산업 간 무역이랑 비교를 할 때. 그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왔고 지금도 늘고 있는데 예전엔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뭐 수출하고 뭐 수입하던 나라야? 노동집약재 수출하고 자본집약재 수입하던 나라야. 근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로부터는 이 수출 품목의 자본집약도가 수입 품목의 자본집약도보다 높아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뭐 수출국이 됐어? 자본집약재 수출국이 됐어. 근데 이건 이제 산업 간 무역 측면에서의 무역 패턴 변화를 설명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산업 내 무역의 규모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그 이유가 뭐겠냐 이거잖아. 그럼 그 키워드가 어디 있어? 공업화. 산업 내 무역은 그냥 공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 나라가 소비하고 싶어 하는 공산품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저 나라가 생산하는 공산품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할 돈이 생길 때 무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공업화잖아. 첫째, 우리가 뭔가 공산품을 만들어내야 그럼 우리도 그거 한번 갖다 쓸게라고 저 나라 소비자들이 갖다 쓸 거고. 두 번째, 야 우리도 이제 돈이 좀 있는데 저 나라 걸 좀 갖다 써보자라고 해야 저 나라 걸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둘 다 충족시키는 게 공업화예요. 왜? 농업 분야보다 공업 분야가 훨씬 뭐가 큰 산업이야.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거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크다는 건 뭐가 늘어난다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들이, 후진국들이 길을 쓰고 뭘 하려고 해? 공업화를 하려고 해. 이해되시죠? 이게 어디로 또 연결이 되느냐면, 야 그러면 우리 같은 개도국 내지는 후진국이 빨리 공업화해야 된다. 그럼 지금처럼 선진국이랑 자유무역 하는 게 좋겠냐? 당분간만이라도 보호무역으로 선진국 공산품 수입을 좀 차단하는 게 좋겠냐? 차단하는 게 더 좋아. 공업화 빨리 달성하려면. 그 주장의 제일 오래된 근거가 유치산업 보유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 산업 내 무역으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역 정책을 보면은 뭐니 해도 뭐 이제 대장인 뭐예요? 관세죠. 이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때에는 분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인지 대국인지를 나누자. 그쵸? 그리고 이제 소국이 부과할 때 이 부분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 대국도 마찬가지로 부분균형 분석,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요 두 가지죠. 이렇게 부분균형 분석으로 설명하라는 거. 근데 이 대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그 효과를 부분균형 분석으로 설명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생산, 소비, 왜곡에 따른 사회위생 감소분이랑 뭐? 교육 조건 개선에 따른 사회위생 증가분이랑, 이거 비교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죠. 왜냐하면은 이 효과가 어디에서는 안 생기는 효과니까, 소국에서는 안 생기는 효과니까. 올해 2025년 5급봉 세부문 보세요. 5급봉 질문. 거기 대놓고 두 번째 줄에 단서를 주셨죠. 갑국은 뭐래? 대국이고. 그쵸? 근데 이제 쭉쭉쭉쭉 풀어보래. 설문 3번 봐봐. 자유무역 상황과 비교해 관세를 부과할 요인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뭐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래? 사회위생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래. 근데 설문 4번 봐봐요.
대국 개방경제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소국 개방경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비용과 이익이 뭐? 이거. 비용, 이익. 근데 소국은 이게 없다. 뭐만 발생한다? 비용만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소국의 최적 관세율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근데 대국은 양의 최적 관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야. 이 뒤에 이어서. 그러면은 사회효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거네? 찾아보자. 사회효생을 극대화하는 관세. 그럼 당연히 이 관세를 부과하고 싶겠지. 근데 이 나라만 상대국도. 그럼 뭐가 발생해? 관세 정책.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그림 기억나시죠? 그림 제가 이렇게 3개 그려드리고 여기선 어떤 일이 생기고 저기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흐름을 아시겠죠? 예, 이게 다 연결되는 주제야. 어차피 WTO라는 어떤 이 국가 독립적인 무역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국하고 B국이 무역하는 상황에서 상호 협정에 따라 야, 우리 자유무역하기로 하자. 근데 너씨 나 배신하고 보호무역으로 하면 나도 보호무역을 할 거야. 이해되시죠? 라는 상호 간의 그 협정이 존재하고 어떤 한 국가 입장에서 내가 쟤랑 약속한 대로 그냥 계속 자유무역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사회협상은 이럴 건데 내가 쟤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번 기회에 전격적으로 뭐로 바꾸면? 보호무역으로 바꾸면 더 높은 사회효성을 달성할 수 있어? 근데 아마도 다음 기회부터는 쟤도 보호무역으로 갈 테니까 내 사회효생이 줄어들지 않겠어? 그럼 이제 짠골로 굴리는 거지. 당장의 이득과 장래손실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당장의 이득보다 장래손실의 현재 가치가 더 커. 그럼 누가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유인에 따라 뭘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뭐가 필요 없어? 초국가적인 무역기구 같은 게 필요 없잖아. 지네들이 알아서 자유무역을 유지할 테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얘가 얘랑만 무역해? 한 나라가 무역을 하는 상대방은 수십 개, 100개가 넘는 국가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100개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개의 국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나 말고 몇 개의 국가가 있어. 99개의 국가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 99개의 국가로부터 물건 들어오는 거 그냥 개방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격적으로 그냥 싹 닫아버려.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럼 얘는 못 들어오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얘네들이 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야 99개 모여봐. 쟤가 우리하고 한 약속 어겼어. 그럼 이제 우리도 쟤한테서 수입한 물건 다 맡기로 하자 라고 할 만한 유인이 있겠냐 이거지. 잘 생각해봐. 이 나머지 99개의 국가들 중에 한 개의 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머지 99개의 국가들 중에 어떤 한 개 국가 입장에서는 지 말고 나머지 99개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근데 여전히 나머지 98개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일 만한 유인이 없어. 아유, 뭘 모여. 그냥 냅둬.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 생각은 다 해. 다시 하기해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채 상대 국가들 시장 개방에 따른 편익은 누리려는 무슨 동기? 무임승차 동기. 그러니까 각국에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한 국가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때 그것에 대해 집단적인 제재 조치를 할 만한 강한 요인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위 초국가적인 뭘 다루는? 양자간 협정이 아니라 다자간 협정을 다루는 그런 무역기구가 필요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야. 이거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면 운 좋게 자유무역이 유지가 될 수 있어. 근데 현실에 이게 왜 존재하냐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쟁점들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설명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사용해서 풀어라는 문제가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딱 25년 동안 2번인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기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반 균형 분석이 가지는 뭐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면 사회후생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근데 여기서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게 모든 국민들이 다 이득을 얻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경험하는데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후생이 증가한다고 평가하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균형 분석에서는 안 드러난다고. 부분 균형 분석에서는 드러나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정부, 때로는 수입업자 이렇게. 그래서 부분 균형 분석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 오케이?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타 비관세 무역 정책. 이걸 뭐 이렇게 나눠볼까요? 수입에 간섭하는 무역 정책이 있고 수출에 간섭하는 무역 정책이 있죠. 수입에 간섭하는 무역 정책이 저 관세 말고 뭐가 있어요? 수입 쿼터. 그 다음에 수출자율 규제죠. 제일 클래시컬한 문제가 뭐냐면은 관세랑 뭘 비교하는 거예요? 수입 쿼터를 비교하는 무역론 교과서마다 다 있는 거. 이게 이제 자국 이 수입대 시장이 뭘 때? 완전 경쟁일 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문제였나요? 24년도 외교원 1문이기도 하고 5급 공채 1문이기도 한 거. (24년도) 이거 기억나시죠? 자국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이에요. 이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뭐 사용할 때요? 수입 쿼터 사용할 때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 관세랑 비교라는 문제는 안 나왔는데 되게 자주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걸 관세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국 시장이 모일 때, 독점일 때. 요거는 5급 공채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외교원에는 이렇게 나왔었고, 오케이? 이렇게 비교하라는 거. 이게 가장 클래시컬한 문제. 근데 여기에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수출자율 규제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나눠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 정책 주체. 얘는 누구예요? 수입국, 수출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입되는 물건에다가 입장료 때리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와.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입장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수입국이 그 물건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나 줄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수입국 교육 조건을 보면 얘는 불변 또는 개선이죠. 언제 불변이에요? 소국일 때. 이것도 불변 또는 개선이지. 소국일 때. 근데 얘는 뭐예요? 물론 누가 요청이 있었겠지만 수입국의 요청이 있었겠지만 수출국이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수입국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이 어떻게 돼? 악화돼요. 무조건 악화돼요. 수입국이 소국일 때는요?
지금 수입국이 문제가 아니야. 수출국이 취하는 정책인데 수입국이 소국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좋아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수입량이 연간 3만 개인데 이걸 2만 개로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왜 현실에서 이걸 쓰냐? 딱 보기에도 열등하잖아. 이해되시죠? 분명히 얘네들에 비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현실에서 이걸 왜 쓰냐 이거잖아. 뭔가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 이게. 이걸로는 안 되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 선진국이. WTO의 규제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니야. 이것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반에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오늘날의 무역 환경에서는. 그럼 이제 다른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 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세나 쿼터를 부과하면 이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누가 보게 돼? 자국의 수입제 소비자들이 보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그 정치적 불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상대국이 수출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치적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게 이제 비교하라는 내용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에 간섭하는 게 뭐죠? 이 수출 보조금이라든가 생산 보조금. 이거는 둘 다 수출을 뭐 하고 싶어서, 촉진하고 싶어서. 근데 수출세 또는 이제 수출 쿼터. 이거는 수출을 뭐 하려고? 억제하려고,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국의 공급 곡선, 자국의 수요 곡선, 교역 시장에서 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출 공급 곡선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수입 수요 곡선이 뭐 이렇다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무역 균형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이만큼을 수출하면서 하나당 이만큼의 가격을 받고 있죠. 그게 여기서는 요만큼의 수출량이잖아. 이만큼. 그쵸? 근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연간 3만 개인데 야, 우리 이제 연간 2만 개까지만 수출하고 더 이상 수출 못해. 라고 이제 수출 쿼터를 설정한다고 해봐. 그럼 이제 이 나라 수출업자들이 이 교육시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3만 개까지는 예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이 수출량이 3만 개를 다 채우면 잘 들으셔야 돼. 우리의 너네 나라에 대한 수출량이 2만 개를 다 채우면 죄송해요. 여기 2만 개라고 할게요. 2만 개를 다 채우면 네가 나한테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줄 테니까 수출 좀 더 해줘 라고 해도 난 못한다. 그게 뭐예요? 네가 나한테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출량을 늘릴 수가 없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수출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하게 공급 물량이 줄어든 관계로 이 교육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이 나라 안에서는 이 물건이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 나라 생산자들은 일단 뭐 하고 싶겠어? 수출하고 싶겠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근데 마냥 수출을 계속할 수는 없고 몇 개까지만? 2만 개까지만. 그러니까 쿼터를 다 채우는 거야.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팔아먹을 시장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나라 시장에 대한 공급이 전역적으로 얼마가 빠져버리는 거야. 2만 개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 2만 개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잖아. 그리고 요 길이가 이거지. 여기 2만 개야. 그러니까 이제 실마리를 얻고 살 때 요게 2만 개가 된다고 보시면 돼. 요거 2만 개, 요거. 그럼 자국 시장에 대한 공급이 2만 개만큼 빠지니까 자국 시장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자국 시장에서의 균형은 어디?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국 시장의 가격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출 쿼터인데, 자, 수출국이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냥 수출국 나름대로의 사정이야. 그럼 수출 쿼터라고 해. 근데 그게 이거 뭐 하는 나라가 있겠어? 수입하는 나라가 있겠지. 그 나라의 요청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수출자율 규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련 쟁점이 있어. 무역정책과 관련해서. 선진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선진국이 무역과 관련해서 가지는 고민거리는 뭐냐 하면, 요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보호무역주의는 거기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개도국의 유치산업 보호.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선진국의 사양산업 보호. 지금 마가의 대표적인 게 뭐야? 그 철강, 조선 뭐 이런 거잖아. 마가가 뭐의 약자죠? 뭐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그거에 의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만한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지 뭐. 우리는 그거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못 때리겠다는 거예요. 관세 때리겠다는 거니까. 관세 맞기 싫으면 뭐 하래? 와서 지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 지으라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 어쨌든 이거 선진국의 사양산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거의 10년째 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무슨 산업이에요? 첨단기술 산업이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의 첨단기술 산업 보호,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그 정책국이 달라요. 그리고 보호하려는 대상 산업이 달라. 이 조합을 잘 생각하시라. 이건 뭐예요? 개도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인데 내가 잘만 좀 이렇게 해주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래의 비교 우위 내지는 장래의 경쟁력 머릿속에 형상화하시고, 이건 뭐 이거? 선진국이 과거 한때 경쟁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산업이 지금 경쟁력을 잃고 사용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뭐 그걸 다시 살려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의 사양화는 뭐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실업자 문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 보호하려는 그런 무역이고 무역 정책이고, 이건 뭐예요? 이건 장래의, 이거는 과거의, 이거는 현재의야. 지금 현재 선진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는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첨단 기술 산업의 특징이 뭐예요? 첨단 기술 집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풋 팩터가 뭐예요? 기술, 지식인데, 이 기술이, 여러분들 뭐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뭐 지식 경제 막 난립하잖아요, 단어들이. 근데 정보나 지식이랑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지식 경제. 이거 뭐냐면 지식이나 정보가 생산 요소로서 투입돼서 지식이나 정보가 생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첨단 기술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그 재화의 특징이 뭐냐면 첨단 기술 집약적이라는 거고, 그 집약 요소로서 첨단 기술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무임승차가 용이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쟤는 그냥 불법적으로 복제해갖고 비용 거의 안 들이고, 그러니까 벌써 꽤 됐네?
그 중국이 중국 AI 만들었잖아요. 딥시크인가요? 근데 그 개발 비용이 챗 GPT의 몇 분의 몇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다 취해서 쟤네들이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만들어낸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목을 받은 게 지금 엔비디아. 너네 우리 몰래 이씨 중국한테 그거 팔았던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결국 아니잖아. 지나고 나니까. 뭐 어떻게 걔네들은 그렇게 저렴한 생산 비용,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 봤더니 그 정보를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이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기업이 뭐 이런 정보도 필요하고 이런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중국은 갖다 써. 정부가. 그렇잖아요. 요즘 그렇다는데 그 중국에 뭐 입국을 하면 그 입국하는 순간 CCTV에 찍혀갖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는지가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이 될 그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보가 인풋 팩터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인풋 팩터가 되는 산업을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방법을 통해 추격당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랑 지금 무역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가 나랑 무역하고 싶으면 소위 그 지적 생산물,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치를 내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좀 높여. 안 그러면 너랑 무역 못해. 그런 상태에서 너네 나라에 우리나라 물건 들어갔다고 이거 까보고 그냥 불법 복제하면 우리 막대한 비용 들여갖고 만들어낸 거 추격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로 뭐랑 관련된 이야기? 지적 재산권 보호랑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요거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이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개도국의 쟁점은 뭐겠어? 요거죠. 요거.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 나오는 게 야 우리도 빨리 저 나라처럼 뭐 하자. 공업하자. 그러려면은 자유무역이 좋겠냐? 보호무역이 좋겠냐? 야 보호무역이 좋지. 왜? 유치산업 보호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정책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경제 통합이죠. 요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잠깐 쉴 수 있을 텐데, 경제 통합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지역 경제 통합. 지역 경제 통합이 뭐죠?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무역에 있어서 상호 간에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기로 하는 협정이죠. 뭐 배타적이랑 특혜는 중복되는 경향이 있겠네. 특혜라는 것 자체가 다른 애들한테는 안 해주는 건데 너한테만 해주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해요? 무역 특혜 협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통합이라고 하는데 왜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이런 지역경제 통합을 하느냐 하면은 지네들끼리 무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억나세요? 중력 모형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두 나라 사이에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고 있느냐를 추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팩터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 GDP, 저 나라 GDP. 이게 일종의 질량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큰 국가들끼리 무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두 나라 사이의 뭐 지리적인 거리, 디스턴스란 이야기. 이게 운송비가 발생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끼리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대규모의 무역을 하는 나라인데 뭐 관세 같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거 없애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대신 다른 나라한테는 해주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경제통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경제통합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WTO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랑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네들끼리만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럼 이걸 WTO가 추구하는 뭐랑 충돌 가능성이 생겨? 무차별 원칙이랑 충돌 가능성이 생기죠. 그 WTO의 무차별 원칙은 사실 두 개의 기둥이잖아. 하나가 뭐예요? 내국민 대우, 또 하나가 최애국 대우인데 내국민 대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무차별 원칙은 뭘 지칭해? 최애국 대우, MFN을 지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국, B국이 있는데 두 나라 사이에는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C국에 대한 관세는 유지한다? 근데 A, B, C 다 WTO 회원국이다. 그러면 C국이 WTO한테 이르면 되잖아. 그럼 WTO는 야 그러지 마 라고 해야 될지 괜찮으니까 C 네가 감내해 라고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판단의 기준은 뭐야? WTO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이 A국과 B국 사이의 무역 특혜 협정이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디딤돌, 걸림돌 표현 기억나시죠? 이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맨 앞단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단계별 경제적 효과가 있었잖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뭐야? 자유무역지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동맹 커스텀 이해연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시장. 네 번째 경제동맹. 오케이? 이거는 뭐 이거는 회원국 간 관세 철폐 대신 역외국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세는 서로 안 건드리기로 해. 역외 독자 관세. 야 그것도 우리 통일하자. 역외 공동 관세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아직까지는 생산물의 이동만 자유예요. 뭐 이동은 제한이야? 요소 이동은 제한이야. 노동 이동. 요소 이동도 자유롭게 하자. 그럼 사실상 명실상부한 생산물 시장 통합, 요소 시장 통합 하나의 시장이 되니까 공동 시장. 그럼 여기로 갈 때 뭐가 돼? 각종 경제 정책의 공조가 되는 거죠. 공조를 넘어서서 일원화로 가면 뭐가 돼? 완전 경제 동맹이 되는 거지. 그 유로존 있잖아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적 범위는 굳이 이야기하면 이 경제동맹과 완전 경제동맹의 사이 어디쯤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통화정책은 일원화했잖아.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근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이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완전 경제동맹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역정책 이야기가. 이 정도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체계를 한번 또 오랜만에 잡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 쉬고 2교시부터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